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학생들도 즐거워하죠.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즐거워 보였어요.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즐거움을 느껴야지 학생들도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분 선생님 본 수업 혁신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델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저에게는 오로지 칠판과 분필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이 격세지감을 느껴가지고. 야, 이거 제가 마치 구석기 시대의 교사인 듯한 그런 느낌? 같이 학교 다니셨어요. 대단한데요, 진짜. 예. 와. 어때요, 선생님? 네, 앞에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기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수업이라 되게 좀 의미 있는 수업이고요. 우리 옆에 계신 신미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안 지가 이제 한 3년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도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이 수업하는 방법들을. 근데 영상을 보니까 네. 도움 드렸던 걸 너무 현장에 잘 적용하고 계셔서 전 너무 흐뭇합니다. 교사들 간에 이제 멘토 멘티도 큰 시너지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혹시 교직 몇 년 차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올해 3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3년 차시네. 네, 3년 차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사실은 3년 차시면은 이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소화하기도 바쁘실 텐데 저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배경은 어디서 출발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 학교가 이제 대구의 외곽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환경도 미달이 되고 또 이런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학생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네. 혹시 고령화 사회가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선생님들은 혹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 방안 어떤 게 있을 것 같나요? 그게 네. 또 어려운 질문을. 고령화 사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고령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저희 애들 입에서는 이제 노인 행복 콜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뉴스를 찾아보다가 핸드폰이 고장난 할아버지가 계속 대리점을 갔는데 그게 고장난 핸드폰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연락이 오는 게 없는, 연락을 해주는 분이 없어서 고장난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입에서 행복 콜센터 만들자. 하루에 5분 정도 밥은 먹으셨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기분만 물어봐줘도 노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이제 내가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하는 건 이제 코칭.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오히려 교과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시대가 교과서가 어떤 지식을 전달해주는 방식이기보단 학생들이 지식을 탐구하고 찾아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저런 경험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해결책을 찾는 훈련들을 하게 되고 또 이 미래사회에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이제 학습 경험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신장해가는 하나의 방법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과서가 좀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좀 많이 채워졌으면 개념 중심이 아니라 활동 중심으로 좀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고등학교에서 이 검정 교과서로 교과서 이제 여러 가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저 역사 쪽에서. 근데 딱 한 권이 진짜 파격적으로 활동 중심의 교과서 나온 거예요. 새로운 시도다. 와, 어떻게 이런 교과서 나올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이 교과서는 전혀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활동 중심으로 교과서 구성하고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 모습을 보니까 그래야 되겠다라는 방향성 분명히 보이지만 현실에서 참 저게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들기는 하네요. 얼핏 보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네.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자칫 저 수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가 없네. 네. 교과서가 사라지면 더 활동 중심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앞서 신민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이 전반적인 목표, 성취 기준 이런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담겨져 있는 교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미 그거를 충분히 알고 계신 상황에서 수업에 대한 방식을 아이들이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꾼 것이지, 그래서 교과서가 사라졌다고 해서 국가 수준의 어떤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과 수업만 재미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좀 너무나도 좀 획일적이고 표준화됐다. 너무 많아요, 교육과정이. 네, 그거는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지만 설사 그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 수준의 어떤 교육과정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다만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한 부분이 그런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융합 수업을 한다든지 아이들의 어떤 활동 중심, 참여 중심 수업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포커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정확하게 주면 그 주제에 맞춰 갖고 성취 기준을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그 성취 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교과 융합도 일어나고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뭐 사회다 그러면 사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공부하면서도 과학도 함께 같이 같은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사회 성취 기준도 과학의 성취 기준도 국어의 성취 기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포함해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죠. 구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 학교 현장을 보면 이제는 수업이 서책형 교과서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성취 기준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구안을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디지털 교과서도 중요한 그 교육 자료로서 많이 활용이 최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어떤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이 갖는 속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겠는데, 서책형 교과서 하면 아이들한테 때로는 어려운 개념이나 뭐 원리 이런 것들을 글과 뭐 그림, 사진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학습을 이해하는데 어려운데, 뭐 단지 요즘 아이들이 뭐 미디어 세대니까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이해에 대한 수준을 깊게 하고 그 안에서 몰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뭐 애니메이션, 동영상, 요즘 또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실감 있는 체험을 주니까 그것이 이제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가져오는 어떤 디지털의 속성을 좀 결합해보자, 학습적 측면에서. 두 번째는 사실은 디지털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상호작용성입니다. 상호작용. 네. 디지털 교과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어떤 통계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교과서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있고요. 뭐 협력 활동을 한 결과물들을 공유하면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가능하고, 그 모든 것들을 교사가 다 볼 수 있으니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디지털이 사실은 제일 강한 특성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이니까 디지털 교과서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속성을 가진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뭐 3학년 거는 내년이래네요. 내년에 보급되겠지만 과학사회, 그러니까 영어 교과서가 지금 개발돼서 일반 학교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교과서 하나의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그게 매개가 돼서 수업 방식과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교실 수업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 수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익산 미륵사의 석탑 이런 복원됐잖아요. 교과서에 이제 사진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복원됐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말을 해도 학생들이 그냥 멍 때려요. 뭘 어떻게 복원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입체적으로 그냥 쫙 그 영상을 딱 찍으니까 복원되는 게 밑바닥으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학습 효과로는 정말 뛰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가미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건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디지털 교과서가 나중에 빅데이터, AI하고 연결되면 완전히 개별화된 학습 맞습니다.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과정 평가가
디지털 환경 자연스럽게 내에서 되는 다 거죠.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먼 미래의 얘기긴 하지만 그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데이터 분석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이런 무선 환경이나 이런 게 되면 학습 데이터가 계속 쌓일 수 있고 그걸 분석하는 시스템 금방 만들어질 것이고 현재 그 민간 기업들은 그쪽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교육에도 적용이 금방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연구는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선생님 열정이 있으신데 정책적으로는 왜 이렇게 느려요? 굉장히? 저는 사실 이 디지털 교과서 이미 교실에 한참 들어와도 예전에 들어왔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뭐가 이렇게 문제예요? 결국은 그 실제 서책형 교과서의 제도에 조금도 이제 더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과서의 발행이라는 것도 뭐 심의 거쳐야 되고 뭐 페이지 수 똑같이 화면에 나와야 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늘 그러하듯이 더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되는 어떤 수업 환경을 보면 아까 계속 무선 인프라 얘기도 하시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수업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어떤 수업의 교사의 역량도 필요할 텐데 우리 5G 시대인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 우리나라만 IT 강국이고요. 네. 사실은 학교는 섬처럼 OECD 피사에서 2015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1등 아니에요? 1등?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 34위입니다. 진짜요? 네. 학교에서? 아니, 사회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왜 학교에서의 이용은 그렇게 낮게 나타나나요? 아마 그 아까 제도적인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보는 어떤 인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디지털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하는 것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이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언론이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어떤 위험한 환경이면 아이들을 못 가게 해야 돼,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 안전하게 해야 돼,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도 그런 인식이 결국은 걸림돌이 돼서 굉장히 이제 더디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데 다행히 저는 사실은 알파고한테 땡큐 알파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더디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 나오고 알파고가 나오니까 그렇게 테크놀로지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정적으로 보시던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앞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신민철 선생님 느끼시는 것도 많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그 가정 중심 평가가 지금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가정 중심 평가는 수업이 곧 평가거든요. 그래서 수업으로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평가는 이걸로 보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좀 열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미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IT 강국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량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저는 사실 현장에서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옥현진 교수님께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 교수학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디지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그 소통 도구로서의 디지털 환경은 지금 물론 교실이 와이파이가 막혀 있기도 하고 디바이스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건 전 상대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작 어려운 부분은 아까 최 선생님 왜 잘 안 되냐고 그랬는데 저는 그 핵심이 컨텐츠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가장 핵심은 역시 그 수업에 필요한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이게 이제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진 않나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는 그래도 상업
자료들도 갖다 쓸 수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도 선생님들이 발굴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 EBS도 상당히 저는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이걸 교육 장면에서 갖다 쓰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쓸 수 생겨서 있도록 하기 EBS에서는 위해서 예, 클립뱅크라고 예. 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짧게 정리된 게. 그런 거좀 분리 분식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앞으로 미래 교육에 있어 교과서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현행 교과서 또 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을 우리가 좀 개선하려면 적어도 이 부분은 해결돼야 한다.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과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가진 무궁한 가치를 저희는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과서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어른들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주입해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주제를 내놓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하얀 스케치북을 선물을 해주면 그게 또 에듀테크 기반으로 돼서 언제든지 협업이 가능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그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참조되고 활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우리가 후반부에 디지털 교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역시 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모든 학습 상황, 모든 학습 목표 상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우선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을 읽는데 디지털 교과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아이들이 도덕 수업을 하거나 사회 수업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회성과 인성을 길러야 되는 장면을 굳이 디지털 환경으로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서로 소통하라고 하는 것은 또 교육의 근본적인 그 취지에 또 안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런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교육적으로도 유의미하고 어떤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는가에 대한 교육 실행하는 분들의 합리적인 판단 또 그런 비교 이런 과정이 반드시 또 담보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영국의 한 소년이 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독학을 해서 외환 거래를 400배의 수익을 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도구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교과서만의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열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계속 좀 빠른 속도를 가지고 교과서의 다양성이나 창의성, 자율성을 좀 답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러면 서책형이어야 되느냐. 거기서는 지금 별로 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교과서 자유발행제 교과서도 이게 만일 서책형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상호작용성은 사실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는 또 여러 가지 또 교재, 활동지를 만드셔야 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도에게서는 자율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형태는 반드시 디지털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본부장님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이 서책형 교과서를 통해서 인쇄를 받고 있지만 서책형 교과서의 운명은 이제 정말 종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을 하셔도 인쇄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더 같이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가 인쇄는 더 많이 받으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어쨌건 서책형 교과서는 제가 볼 때는 네.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교수님과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교육과정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만 제공하고 네. 현장으로 좀 많이 넘겨서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지식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결론을 지금 오늘 맞습니다. 얻은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좀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식보다는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강조한 교육학자 하면 저희가 존 듀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존 듀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내용과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미래 시대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일의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교과서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고 싶어요를 반영해주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교과서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이게 왜냐면 리액션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걸 배우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다들 아시면서 침묵하는 걸까? 우리 세대가 학습한 경험,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하기가 쉬우니까. 살아있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